검은 코트 위로 빗방울이 무겁게 스며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 공허함 속에는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나는 아주 오래전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지은, 나이 45세,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서점의 주인이다. 나의 서점은 화려하지 않다. 그저 낡고 오래된 책들의 냄새로 가득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책장을 정리하며 조용한 하루를 보낸다. 리아, 남편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아들, 민주는 유학을 떠나 혼자 살고 있다. 아이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고 나는 그 빈 공간을 책으로 채워 넣었다. 하지만 아무리 책으로 가득 채워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낙엽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었다. 리얼.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말하곤 했다. 안정된 서점, 유학 간 아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재산.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밤이 되면 나는 책상에 앉아 묵은 사진첩을 들춰보곤 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민준아, 잘 지내니? 여보, 거기서는 편안해.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질문들. 그 질문들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리아,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서점을 찾는 손님들과도 딱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나는 나의 세계에 갇혀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마야,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재벌가의 총수, 서준. 그의 사진 속 얼굴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눈빛은 나와 같이 공허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씩 그의 기사를 찾아보곤 했다.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외로운 영혼을 찾은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서점 주인이고 그는 대기업 총수. 우리의 삶은 절대 겹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여전히 빗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서점은 계절의 서재라는 소박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거창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봄에는 창가에 앉아 새싹이 돋아나는 풍경을 보며 책을 읽었고 여름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넘겼다. 가을에는 낙엽 냄새를 맡으며 사색에 잠겼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은 늘 늦가을의 황량한 벌판처럼 공허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모든 생기를 잃어버렸다. 웃는 법을 잊었고 즐거워하는 법을 잊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화면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아침 9시 나는 서점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면 책 냄새와 함께 옅은 커피 향이 퍼져나갔다. 나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자리, 창가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를 닦았다. 그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나. 단골 손님들은 나를 조용한 서점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내가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짧고 간결했다.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이상의 말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내게 억지로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그저 조용히 인정해 줄 뿐이었다. 나는 책 속에 나를 파묻었다. 서점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로 읽는 것은 삶의 무게를 담은 소설들이었다.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이야기, 그리고 고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읽으며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저녁 7시 나는 서점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면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서점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아들 민준이 보낸 사진들을 보며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위로에 더 가까웠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늘 간단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놓고 밥을 먹었다. 소리 없이 밥을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면 다시 현실의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미아, 나는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바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내 마음속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공허함은 서서히 차올랐다. 나는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저 그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은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습기 가득한 공기 탓인지 서점 안의 책 냄새는 평소보다 더 짙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나의 삶처럼 한없이 조용하고 느리게 보였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보통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값비싼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서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무것도 짚지 않고 서점 가장 안쪽 구석, 커다란 창문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그가 책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저 잠시 비를 피하고 싶은 사람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느껴졌다. 나는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나는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서서히 불을 끄자 서점 안은 어두워졌고 빗소리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알, 손님,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미알.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열이 있는 것 같았다. 미알, 괜찮으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눈을 감고는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졌다. 나는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몸은 뜨거웠다. 나는 급히 벨락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았다. 미얼, 부탁입니다. 병원에는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아마도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망설였지만 이대로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부축해 서점 안쪽의 작은 휴게실로 옮겼다. 서점 뒤편에 있는 나의 집과 연결된 곳이었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했다. 신분증에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렴풋이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나는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재벌가의 총수, 서준, 그가 왜 이런 작은 서점에서 쓰러져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미얼, 여기는 미얼, 제 서점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이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다시 눕혔다. 미아,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열이 있어요.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낯선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잠이 들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차갑고 냉정해 보였던 기사 속 얼굴과는 달리 잠든 그의 얼굴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며 꽤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소는 차가운 빗속의 길바닥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미아, 열은 좀 내리신 것 같아요. 그는 묵묵히 차를 받아들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어제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 간단한 죽을 끓여왔다. 미아, 부담스러우시면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말없이 죽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숟가락을 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죽을 따 먹고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급히 서점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다시 그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다시 평행선처럼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다시 서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멀쩡한 차림으로.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어제 신세 진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꽃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서점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나의 책을 읽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서점 참 조용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화려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고독과 무게감에 대해.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만 보았지만 그는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사람이었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진실된 아픔을 보았다. 그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나눌 상대는 없었던 것이다. 나 역시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 그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재벌가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여자로서 대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그는 나의 서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외로움을 잊었다. 우리는 함께 걷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남편에게서 느꼈던 익숙한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미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서점을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삶에 빛을 비춰주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와 나는 서로의 삶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서점 구석에 앉아 묵묵히 책을 읽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침 일찍 서점으로 출근할 때면 그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점 앞에 서 있었다. 미아, 고운데 이거라도 마시고 시작해요. 미아. 그의 말 한마디는 나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내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지적이고 섬세한 모습에 놀랐다. 나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BR.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과의 소박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BR.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가 보듬어 주었다. 미알. 그는 나를 데리고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다.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으며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가 재벌가의 총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그의 모습은 평범하고 인간적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늘 성공만을 쫓아왔죠. 하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의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나의 삶에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노래를 흥얼거렸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나의 서점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채워준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청혼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제 아내가 되어준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우리 둘만의 작은 약속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얼, 우리의 사랑은 마치 늦가을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했다. 그것은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잔잔하지만 깊은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나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세상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청혼한 사실이 그의 집안에 알려지자마자 폭풍이 몰아쳤다. 서준의 여동생, 그리고 그룹의 임원들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경멸에 차 있었다.
그들은 나를 돈을 노리고 오빠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취급했다. 이열,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빠 옆에 있을 자격이 있나요? 미아, 회장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마십시오. 당장 떠나세요. 원하는 만큼 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듯 서점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나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고하려고 했다. 나는 그와 나의 사랑이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미아, 지은 씨,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평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얼. 그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모두가 그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나를 만나고 비로소 행복을 찾았는지,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병원에 보내려 했다. 서준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게 달려왔다. 그는 나의 서점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며칠 밤을 밖에서 서성였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해져 있었다. 나는 그를 서점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미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얼,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고 당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사랑의 방식이에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이미 당신에게 미쳐버렸어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받아들였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것엔 폭풍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의 사직과 기자회견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냉철한 사업가로만 알았던 서준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언론은 연일 우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재벌 총수의 사랑, 신데렐라가 된 서점 주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댓글창에는 나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돈 보고 접근한 여자, 나이 든 여우 등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나는 두려웠다. 그의 명성에 내가 흠집을 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은 씨.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내가 그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로 내게 애원했다. 제발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회장님 자리까지 버리다니요. 이건 오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준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돈과 명예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내가 서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점을 떠났다. 며칠 후 서준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 아들을 홀린 게 너구나. 나는 그녀의 비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서준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나를 만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내가 서준과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진 속 서준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준은 늘 표정이 없었어요.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사진 속의 서준은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우리 관계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들의 반대가 누그러지자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여 조용히 식을 올리기로 했다. 아들 민준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민준은 서준을 처음 보았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드디어 진짜 웃음을 찾으셨네요. 아들의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서준은 내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당신을 만난 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흰 원피스를 입었고 넓은 홀 대신 서점 안에서 작은 테이블을 놓고 식을 올렸다. 하객은 오직 서준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나의 아들 민준과 몇몇 친한 친구들 뿐이었다. 서준의 여동생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지만 서준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빠를 잘 부탁해요. 오빠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서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점을 정리하고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서준은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작은 정원을 가꾸고 나와 함께 책을 읽으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직접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나는 그가 구워준 빵을 먹으며 말했다.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웃으며 나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평생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어요. 나는 그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 나를 아껴주는 마음. 나는 그가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 마치 운명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종종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가끔 당신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는 나를 멈춰 세우고 나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숨만 쉬는 시체와 같았어요.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내게 미쳤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에 미쳐 있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미소, 나의 눈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보며 나 자신도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지 않았지만 깊고 단단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부러워하고 존경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상상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이 세상을 걸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서준은 더 이상 차가운 수트를 입는 대신 편안한 니트 스웨터를 즐겨 입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 손질을 하거나 나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책을 읽거나 함께 요리를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우리의 하루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준은 사진 속의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혹시나 그가 질투나 불편함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웠다. 빼야, 제 남편이에요.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아, 사진 속에서 당신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메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의 과거까지도 온전히 품어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보듬어 주었다. 미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알. 당신 덕분에 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숨쉬는 법을요. 미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메아, 그건 내가 당신에게서 배운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나 자신이 되었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BR.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서 한 남자로서의 진정한 매력을 느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모습. BR.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비범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다. 함께 걷는 산책길,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읽는 책,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내게서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미아,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상상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이 세상을 걸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지만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그의 뒷모습에 우산을 씌워 주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절망에 무릎 꿇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내가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와, 추워요. 이제 집으로 가요. 미아.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는 조용히 무덤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리얼.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그는 서투른 솜씨로 달걀말이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달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말했다. 뭐? 나는 평생을 세상의 중심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요. 나의 세상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껍데기만 가진 존재였어요. 리얼.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 미쳤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의 미침은 결코 소유욕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이었다. 그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비로소 사랑을 찾고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그의 사랑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다. 미아,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지난 세월처럼 느껴졌다. 슬픔과 아픔이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과 평화가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비아, 저는 더 이상 고아 소녀가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비아, 그리고 나는 당신 덕분에 외로운 총수가 아닌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게 되었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미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늙어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그는 이름 없는 무덤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